모든 학생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친구들한테 같이 베풀 수 있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초등교사 임은영이고요. 좌충우돌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직 저는 마음은 신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신규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연차라서 그 경력 교사들의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신규 교사로서의 열정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쪽이 아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또 SNS에도 많이 퍼지면서 금쪽이라는 단어가 문제아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용어를 되게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사로서 어떤 한 아이를 그렇게 어떤 용어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 아이를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져서 그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 책에서는 그 용어 대신에 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어도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언제든 어떤 시기에든 빛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마다 굉장히 특성이 많이 달라요. 어떤 보석들은 이제 선생님이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거나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좀 변화해보려는 의지를 갖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좀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그런 인내를 요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어떤 한 아이에게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단기간에 1년 안에 변화할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빛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게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선생님이 너를 지금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너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이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러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가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학부모님께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면 지금까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관찰해보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여러 명, 20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모둠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임교사가 간혹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의 단점에 대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마음을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하는 피드백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용기 내어 학부모님께 드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잘했던 건 뭐고 내일은 이런 거 더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인데요. 실제로 한 아이에게 요즘에 너가 굉장히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것들 노력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가 학교 생활도 더 잘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 말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좀 더 생활 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반에서는 이제 매일 집에 가기 전에 그날 좀 변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친구들을 배려한 아이, 양보한 아이, 뭐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칭찬 쪽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눠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몰래 가서 집에 가서 너만 봐 하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전달해줄 때도 있는데, 그런 쪽지를 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쪽지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야 나는, 그래서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반 보석 때문인데요. 그 보석이 굉장히 칭찬이라는 것에 강화가 많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해서 칭찬을 해주었을 때 그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른 부분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친구가 있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칭찬 쪽지라는 걸 도입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입학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1학년은 일단 공부보다는 그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육 활동을 짜고 있어요. 공부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입학 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가정에서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할 때 보면 누구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이렇게 계속 만진다거나 껴안는다거나 하는 그런 터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의식적인 접촉도 이제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몸에는 경계가 있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고요. 담임교사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면 화장실 연습을 꼭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그다음에 물을 내리고 옷을 입는 것까지 그 과정을 혼자서도 낯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학교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또 화장실도 유치원에서 봤던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참거나 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또 특히 1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보면 물이 안 내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스스로 처리하는 걸 연습해서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너무 잦은 요청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에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안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야 나 이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미리 익혀두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끼리 화장실에서 뭐 자기 몸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런 걸 이제 내 걸 보여줄 테니까 너의 몸도 보여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학년 전체에 같이 그런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바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상담할 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학부모 상담을 하는 거 이제 처음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굉장히 긴장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합니다 라고 듣고 오는 상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 꼭 물어보셔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교사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학교 생활의 태도라든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 아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질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강점을 들으면서도 아이가 보완할 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 피드백을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리면서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에서도 쭉 이어져야 아이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갈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그런 교육 방법들을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너무 산만해서 수업을 못하는, 이제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 학교 생활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건 물건을 정리를 잘 못하고 주변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물건을 정리하고 공부할 책상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피드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보시면서 알찬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가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의 목적은 듣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부모 상담을 가기 전에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할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1학기 때 이루어지는 첫 상담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누구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나요? 어떤 생활 태도로 생활하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우리 아이는 어땠더라?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떠올리면 상담 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기도 하고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잘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밥은 어떻게 골고루 잘 먹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주로 어떻게 어울려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설명드리고 선생님도 학생을 좀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내가 선생님에게 꼭 이건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은 메모를 해가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정작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미리 메모해서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에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님께서 먼저 요청하시는 상담이 아니라 교사가 어머니 한번 학교 오시겠어요? 해서 요청하는 그런 상담의 경우에는 아이가 좀 학교 생활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상담은 이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라고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가정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이지 않았던 사례가 기억에 나는데요. 제 아이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랴부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뭐였더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였더라?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였더라?를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이의 부족한 점보다는 우리 아이는 뭐 수학 공부하는 거 잘하고요. 종이접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사는 아이의 강점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함께 단점도 알고 있어야 이 아이를 지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골고루 정리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어떻게 듣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학부모님께서 아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듣는 것을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반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가 그런 피드백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교사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정말 고민을 거쳐서 학부모님께 연락드린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이제 어떤 분노를 잘 참지 못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학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그런 면만 보고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학부모님과 전화할 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부모나 이제 교사나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녀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아이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마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먼저 그걸 들어주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같이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이 되어도 교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방법을 찾아주고 싶고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학부모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해보던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방문해보신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학교에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상담 주간을 여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율 상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담 주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주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데요. 1학기에도 꽤 많은 분이 상담을 이제 요청하셔서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어요. 상담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학교 교육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아이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본다든지 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상담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작은 하나의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 왔을 때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본 아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아이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을 아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 생활에 대해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학하는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학교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40분이라는 시간을 엉덩이를 떼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교과서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거나 뭐 나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거나 쉬는 시간 10분 수업 시간 40분을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이전에 있었던 교육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교육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오늘 학교에서는 뭐 어땠어? 어떤 친구랑 놀았어? 급식은 뭐가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교 시간은 이제 보통 8시 50분에서 9시 사이가 많을 건데요. 선생님이 얘기한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가서 아침을 준비하면 더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실에 가면 교실 앞 칠판에 오늘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시간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면 오늘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교과서를 챙기고 선생님이 색칠 도구도 필요하다고 적어놨네. 그럼 색칠 도구도 미리 꺼내놔야지 하면서 미리 그날 배울 내용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남는 시간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와 함께 얘기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챙길 것도 입학 초기에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간혹 뭐 물병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필통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물병을 안 가지고 갔네? 물병을 갖다 줘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학교에 들어오셔서 아이에게 물병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아이가 충분히 학교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병이 없다면 내가 수업 시간 40분 동안에는 목이 말라도 좀 참고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필통을 놓고 왔을 때는 연필 없는데 한 번만 빌려줘 친구에게 스스로 요청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이 자주 놓치는 건 무엇이 있나요? 학부모님께서 그 1학년 학부모가 처음이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도 이제 1학년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출결 관련된 서류를 챙기는 걸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린이집 다닐 때에는 오늘 누구 아파서 뭐 결석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연락을 한번 하면 됐지만 초등학교로 넘어오면 출결이 계속 기록이 되고 생활기록부에도 누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석 사유서를 낸다든지 체험학습을 가기 며칠 전까지 꼭 신청서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안내를 해드려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해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뭐 출석 인정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1학년에서는 아마 학교 차원에서 그런 복약에 대한 지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학부모 이제 입학식 하고 학부모 총회를 하는 첫 모임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요. 그런 안내를 드려도 사실 뭐 오늘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라든지 뭐 오늘 몇 시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먹는지 확인해 주세요 같은 사소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누구야 약 먹었니? 한번 이제 물어봐 주고 약을 먹는 걸 끝까지 지켜본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씩 언급은 해주는 정도로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약을 한 번 안 먹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엄청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하실 때 그 약을 한 번 못 먹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그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꼭 그렇게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이제 종이 같은 걸 담아두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런 파일에다가 약을 붙여서 아이에게 전달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뭐 학습지나 선생님 주신 안내장 같은 걸 넣어갈 때 가방을 열고 그 파일을 무조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꼭 열어보는 그런 장소에다가 약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꼭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학생 공부 습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초등학교는 이제 특히나 저학년은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님들께서 학습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고 싶다면 첫 번째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조금씩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요. 그걸 어떤 영어 공부를 하루에 몰아서 나 단어를 오늘 이만큼 많이 외웠어 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루에 5개씩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외워본다든지 하는 그런 루틴을 통해서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부가 끝난 후에 부모님이 함께 자녀의 학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서 끝이 아니라 자기의 학습이 어땠는지를 성찰해 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 있었어? 어려워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그날그날의 학습을 아이와 함께 점검하고 성찰해보면 아이가 나중에는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아이를 위한 초등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등 사교육 이전에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에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게 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그날 조금씩이라도 복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공부는 충분히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무슨 학원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하고 학교 후에 일어날 그 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초등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인 것 같아요. 당장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뭐 이 형성평가를 90점인데 100점을 맞았다 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 시기는 이제 도전을 해보고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아이들이 당장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에서 배울 법한 대학교에서 배울 법한 그런 의대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1년 동안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이 함께 교육해 나갈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교육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학교 생활을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NS에서 무엇이든 도전하는 해보자고 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좌충우돌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 공저 작가 조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3년 되면은 보통 일정이라는 자격을 받게 되고 이제 신규에서 헌규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저렇게 3년 차가 되면 진짜 유능하고 멋있는 선배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지금 느낀 거로는 시간만 너무 빨리 가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책임감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학급 임원 선거 어떤가요? 보통 임원 선거는 학기가 시작하는 2주차쯤에 진행이 되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첫 회장 선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취의 담당 교사로서 항상 학급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종이를 봤는데 한 학급에서는 3학년의 경우 반의 3분의 1 이상이 출마를 하고 부회장 후보로도 한 번도 나오고 그럴 만큼 아이들의 기대감이나 열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거 공약 발표를 할 때를 보면은 마술쇼를 준비한다거나 삼행시 발표 준비를 위해서 피켓 같은 것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뭔가 멋있게 보여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임에도 나를 되게 잘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교 임원 선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또 학생들이 많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예 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되게 난이금으로 자기를 어필한다거나 또는 평소에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봉사하는 어떤 이미지로서 공약을 내세우고 또 자기를 어필하거나 또 그 외에는 정말 확 꽂히는 공약 아니면 어떤 쇼맨십 같은 것들로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은 예전엔 정말 인기 있는 그리고 뭔가를 쏘는 이렇게 햄버거를 산다거나 이런 류의 뭔가 사는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뽑거나 학급에서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직접 기획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하겠다거나 하는 친구들을 뽑았다는 반면에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부유해지기도 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 보니까 뭔가 사주거나 이런 공약이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먹히지 않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친구들한테 같이 베풀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걸 좀 더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공약을 내세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반장 선거에서 내세우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상 그 세대를 불문하고 맞는 공약 틀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소통이랑 솔선수범인데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소통함을 설치해서 학교에 불편한 것들을 자기들 잘 듣고 그거를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선생님과 같이 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학교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주로 내세웁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학생들 입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바탕으로 이제 복지 공약도 많이 내세워요.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한다거나 식수대에다가 종이컵을 설치한다거나 축구공 이제 바람 놓는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아이들이 직접 느꼈던 또 불편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설치하고 만들어주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행사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학교를 재밌게 다니고 싶은 거는 모든 학생들의 그런 꿈이니까요. 그래서 뭐 피구라던가 e스포츠 대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그런 행사, 큐브 대회나 뭐 매달 진행하는 테마 행사,
좀 구체적인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약간 자치회 교사는요, 학생들이 가져온 공약을 다 실현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학교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들, 안전에서 좀 걸리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가져왔는데 제대로 잘 실현이 안 돼서 오히려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학생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들에 한해서 가져온 공약들이 보통 실현이 되는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자치회 학생들이랑 뭔가 이렇게 친구 사랑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건지 저만 계획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후보가 가져온 공약 중에 인성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뭐 배려데이, 뭐 사과데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계획하려고 했던 행사와 또 결이 맞아서 그걸 이번에 친구사랑 주간에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 소통이라는 키워드 공약 안에 있는 게 항상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소통함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소통함에다가 더 많이 넣거나 하진 않고 보통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모이는 학생 자치회의가 달마다 이루어질 때 각 학급에서 학급회의를 거치고 각 학급에서 나왔던 그런 건의사항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학생 자치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선거에 반 전체 3분의 1 아이들이 출마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 기억에도 3분의 1 이상이 나왔을 때 그것도 보통 한 2명의 친구들을 추천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3분의 1이었던 거고 당선 학생의 최다 득표가 제 기억에도 5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1표, 2표 이렇게 다 받다가 마지막에 제일 많이 받았던 학생이 한 4, 5표를 받아서 회장이 된, 보통은 한 7에서 10표를 받아야 회장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반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있나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자치회도 담당 교사로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도 아마 다 똑같으실 텐데 항상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냐를 되게 아이들에게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고 저희 국어나 이런 교육 과정에도 공약에 대한 공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실현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더불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공약인지 아이들이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제 공약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뽑게 돼요. 이런 교육을 워낙 잘 받다 보니까 애초에 허무맹랑한 공약을 가져오면은 다 관심이 없고 좀 실현 가능하면서도 이 학생이 좀 신뢰가 있는 학생인가에 대해 학생들이 판단한 다음에 임원으로 뽑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현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런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오면 그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하에 이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말하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고 또박또박 얘기해서 친구들의 머릿속에 그 자신의 공약을 쏙쏙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다들 이제 종이만 보고 달달달 읽거나 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또는 빠르기 때문에 공약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자가 한 5명 이상만 나오기만 해도 회장, 부회장을 같이 뽑을 때 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눈을 마주치면서 그 순간에 딱 어떤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친구를 확실하게 설득만 한다면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급에서 임원 선거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이름이랑 기호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랑 공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약 같은 것들을 내가 딱 내세우고 싶은 거, 기억에 남게 하고 싶은 것을 임팩트 있게 딱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민들레 반으로 애초에 반 이름을 이제 정하고 이제 이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도 함께 정했습니다. 아직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기 전 단계였을 때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반이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반에 이런 회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너도 이런 친구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회장으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설득력 있는 발표를 했을 때 당선이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으로 뽑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그 좀 참 신기한 게 저 친구
친구가 회장, 부회장 되겠다 싶었는데 제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큰 사회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뽑힐지 모르는 것처럼 큰 사회의 축소판인 우리 학교에서도 저 친구가 뽑힐 수 있을까 하는데 뽑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원으로 나온 아이들의 특징이 좀 더 분명한 편이에요. 뭐 공부나 예체능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모범적이고 봉사를 좀 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고 이제 떠밀려서 나오거나, 이런 유형이 구체적으로 있는 반면에 임원이 되는 학생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없거나 또 모범적이고 평범하거나 우리가 학급 회장, 부회장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려지는 그런 어느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통 임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 회장, 부회장이 되나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는 학생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마다 옆에 막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있고, 누구 막 옆반에서도 막 찾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저희 반에 그런 학생 중에서 조용한 학생이 있어요. 굳이 나눠서 얘기하지 않거나 좀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서로 밀어서 너 회장 해봐, 부회장 해봐 하더라도 그 친구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약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거나 아니면 진짜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 부회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 너무 자기 주장이 센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적극적인 학생들이 오히려 공약 발표에 있어서 딱 신뢰감을 주고 우리 회장, 부회장으로서 믿을만하다. 다른 반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 친구 있으면은 내가 무섭진 않겠다 하는 든든한 친구들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뽑히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와 회장, 부회장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기 있으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이고 모든 걸 다 갖춘 학생들이면 그럼 회장이겠구나, 부회장이겠구나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자치회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학급 자치회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학급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장, 부회장이 체육대회 종목을 정하거나 심부름을 갈 때 대표로 간다거나 또 반에서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조정하는 역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요즘은 1인 1역할이 되게 체계화되고 학급마다 비서 역할도 있다 보니까 회장, 부회장으로서 역할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각 반마다 그 비중이 달라져서 보통 회의를 할 때 학급 회장, 부회장이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학급마다 모습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자치회에서 더 나아가서 학생 자치회를 생각했을 때는 요즘 학생들은 팝업 스토어나 굉장히 다양한 체험 부스 같은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그걸 행사로 끌고 오고 기획하고 직접 캠페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나 체험이 굉장히 다양한 학군일수록 자치 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치회를 처음에 맡았을 때는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설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자치회가 시작되는 해에 제가 첫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애들만 말하는 그런 자치회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고, 교사로서 회의를 그럼 촘촘하게 짜야겠다. 근데 동시에 그러면 또 교사를 너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도성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정착이 된 단계인데 저희 학교 자치회 학생들은 이제 오면은 TV에 QR코드를 제가 띄워놔요. 띵커벨 보드라고 학생들이 온라인 안에서 댓글과 또 게시글을 남겨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안건 쓰고 회의했던 내용들 쓰고 하면서 회의해야 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해야 되는 행사들도 정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기까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위주로 요즘에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고, 회의는 무조건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보면은 행사를 좀 자주 애들이 여러 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캠페인을 할 때 있어서 스스로 좀
좀 기획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진행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학생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교사는 정말 안내자이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아이들이 훨씬 더 배우는 게 많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커진 부담은 매년 항상 업무가 바뀌는데 업무 분장이 그 전해 선생님께서 어떻게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희망하실 수도 있고 안 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취해서 너무 많은 일을 벌리거나 캠페인을 많이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내년에 선생님께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5월 달에 스승의 날 행사 때 저희는 초중 통합학교라서 중학교에서 카네이션 생화를 몇 개씩 주셨어요. 근데 꽤 많이 주신 거예요. 정말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께 다 돌려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취회 학생들이 몇 학년군 또는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급식실 이렇게 맡아서 아이들이 직접 전달해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받으셨던 선생님과 또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친구 사랑 주간을 운영했을 때는 아이들이 부스 행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12개의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와 함께 텔레파시 게임으로 해서 같은 거를 외친다거나 또는 친구와 같이 틱톡 영상처럼 챌린지 영상을 촬영을 한다던가 친구사랑 캠페인 문구를 외치거나 같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해서 각 부스마다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이제 도장을 찍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 부스를 아이들이 계획도 하고 직접 부스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도장도 찍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역할을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유능감도 얻고 좀 뿌듯해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자취회 학생들이 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어쨌든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바꾸는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영상 세대고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자취회 행사를 매달 생활 약속들을 게시를 할 때 포스터로만 게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런 게시판은 크게 그냥 1, 2, 3번 약속 이렇게 덜렁 해갖고 게시만 했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영상 세대이고 그런 거 익숙하다는 것과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모든 생활 약속은 회의 후에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의견 내면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과 함께 친구들에게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어떤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할 건데 많은 참여를 해달라는 말을 직접 대본을 애들이 직접 쓰고 그거를 막 말하는 걸 보면서 뭔가 교사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런 말을 쓰고 또 그걸 직접 전달했을 때 훨씬 더 그 전달 효과가 크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독 친구 관계를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관계로만 얘기해도 정말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어려움도 많은데 저는 일단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거나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굳이 다가설 필요를 못 느끼는 반면에 학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속상한 걸 좀 대화로 잘 풀어내야 하는데 요즘 단톡방이나 이렇게 뒤에서 하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건강하게 대화로 잘 풀어내지 못할 경우에 친구 관계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이 이제 또래집 단계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함께 협력해서 뭔가 과제를 수행할 때 좀 유능감을 느끼고 거기서 성공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그래서 좀 자아가 좀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좀 친구 관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에서 생각이 끝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를 꼭 생각하게 이제 동생, 엄마, 아빠도 같이 생각해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나랑 너, 우리를 다 같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학생이 좀
불필요한 따돌림이나 견제를 당해서 친구 관계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지지해주고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작은 성취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주면서 이것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계속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징징거리는 걸 다 들어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겪었듯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면 괜히 집에 와서 편하고 만만한 가족들한테 훨씬 더 화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정에서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집안일부터 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해낼 수 있는 작은 미션을 좀 주고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좀 가정의 소속감도 느끼고 엄마 아빠한테 좀 말할 만하네 하고 마음이 좀 터너졌을 때 부모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야 아이들에게 훨씬 더 먹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면 대화를 잘 안 해요. 학부모님께서 물어봐도 그냥 좋아, 됐어. 이 정도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불편해한다거나 아니면 평소 친한 친구를 그래도 한두 명씩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안 하게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지금 또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학생들의 관계가 하루 만에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고서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하는 거 아니야? 친구 관계에서 지금 누가 우리 아이를 따돌리고 있거나 나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하는 너무 큰 걱정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아이들도 근데 또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성장에 중요한 배움이기 때문에 웬만한 교우 관계랑 또래 관계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해결하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들한테 좀 믿고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ADHD 심각성은 어떤가요? 교사가 학급의 ADHD를 판정을 받은 아이가 아니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교사가 진단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눈에 띄는 학생들은 있어요. ADHD인지 아닌지 몰라도 부모님께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경우인지 정리정돈을 심각하게 못하거나 자기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아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조금 하다가도 막 다른 생각이 너무 잠겨 있다거나 좀 물어봤을 때 대화에서 맥락을 잘 못 잡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의 집중도가 어떠한지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교육보다는 정말 교육 전에 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선생님한테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다시 봐봐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거나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결국 이런 것도 이 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이나 검사를 좀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복약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또 자리 정리정돈을 잘 하거나 정말 또 다른 아이가 돼서 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좀 아이를 위한 좀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진단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 그냥 정말 교육으로도 다 해결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좀 더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 같은 것들 좀 기르고 바른 자세 또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경험들 작은 성취도 같은 것들을 주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DHD 관련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단이나 약 복용에 대해서 좀 덜컥 놀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실제로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별거 아니고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발달이 조금 느려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냥 그 아이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 아이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먼저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진단이나 이렇게 딱 결과를 내리시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시면 훨씬 더 아이를 위해서 진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교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담임선생님 입장은 약간 정말 엄마처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친구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도 크게 막 이렇게 엄청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랬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셔서 가시겠지만 설령 뭐 관련된 약 복용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시더라도 그거는 결국 아이를 위한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이 아이가 더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상담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담임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알아보고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저희는 더 좋습니다.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게 교우 관계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면 정말 교육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교우 관계에도 큰 타격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쟤는 왜 저래 이런 게 반응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 배우고 함께 더불어 가는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참여를 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사회화된 활동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한번 와보셔도 된다, 참관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학급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아이들을 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좀 논란형 인기형인데요. 두 번째는 단기 인기형, 세 번째는 좀 꾸준한 장기 인기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논란형 인기형은 이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거나 아니면 되게 발랄하고 재치있고 재밌어서 주목받고 수업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지지만 가끔 선을 넘는 그래서 오히려 친구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단기 인기형 유형은 게임이나 아니면 체육 이런 거 공부 한 분야에만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그런 거를 발휘해야 할 때는 누구야 하고 딱 제일 먼저 찾는 그런 인기 유형의 친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꾸준한 인기형은 되게 조용하게 챙겨주고 좀 안정감 있게 관계를 맺는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 같아요. 좀 감정 기복도 적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이 3가지 유형의 학생들 다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학교에 오면 재밌고 싶잖아요. 재밌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좀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4세고시랑 7세고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결국에 노력은 스스로 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아는 나이에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거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경험도 해보는 것 자체가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 교육 시장을 보면은 중학교 때 보면 이제 거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방학 때 내내 아이들은 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손 잡고 무조건 여행 다니고 우리나라 대해서 알아보고 무언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술관, 박물관, 역사관 내가 이제 가볼 수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뭔가 알고 싶을 때 책을 읽어보고 그 장소에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한테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취회를 하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게 어떤 캠페인이나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 계획부터 좀 추진 있게 좀 끝까지 하려면 좀 아이들이 남아가지고 피켓도 만들고 부스도 직접 같이 설치를 해보고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다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귀한 경험이고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회의하다가 중간에 학원 가야 돼서 가야 돼요. 심지어 쫑파티를 하다가 피자 한 조각 먹다가
저 이제 학원 가야 돼서 가야 돼요 하고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나 뭐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아이들이 갇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아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도 학원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남아서 친구들이랑 남아가지고 부스 만들 수 있으면 하나하나 종이 다 잘라보고 이렇게 뭐 붙여보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그게 허접하더라도 만들어보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뿌듯하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그렸어? 했을 때 거기서 얻는 성취도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이제 인쇄된 거 이미 만들어진 거에 때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아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다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파고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우와 너 그런 것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점점 더 그런 것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종이접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막 빌려보면서 알아보고, 그걸 또 막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은 주변 또 어른들은 또 잘 들어줘야 돼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와 너 그런 것도 알아? 다른 건 뭐 공룡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익룡도 알아봤어? 이렇게 좀 더 넓혀주는 주제를 또 던져준다거나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을 때 점점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야말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 때로 가면 갈수록 또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성적 때문에 뭐 경쟁체제 비교하고, 또 특히 SNS 하면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비교를 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의 돈으로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을 만한 가정에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뭐 여름에 그게 정말 사소하게 부모님과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 보고 느낀점과 같이 나눈다거나,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논다거나, 뭐 봉사를 같이 가보거나,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경험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요즘에는 진짜 약간 학부모님께서도 큰 컨텐츠 하나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학원이나 이제 돌봄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좀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더라도 아이들과 보내는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좀 이런 점점 커지는 그런 마음 그릇에 따라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좀 뚝심 있게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취의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제 더 중요한 배움을 할 수 있음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라는 이유로 빠지고 귀한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의 학원에 대한 인식도, 공부에 대한 인식도 결국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어떤 것이 인생에서의 좋은 공부인지, 그리고 학원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고 학생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더 큰 공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과도 잘 얘기해 보셔서 아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게 나한테 더 친구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같이 뿌듯하게 만들어 나가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그걸 이제 부모님께도 나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학부모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면 훨씬 더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